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부터 알아보고 갑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00명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라가면서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2주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올봄 들어 어제 처음 발령된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오늘도 계속되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되다가 화요일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쿠팡 주식이 공모가보다 40.7% 오르며 거래를 마감했고 시총은 종가 기준 우리 돈 약 10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프레스룸에서 다뤘던 중국 절임 배추의 비위생적인 제조 과정이 담긴 영상이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세관 당국이 수출용 김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프레스룸 퀴즈트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윤석열 전 총장에게 구애하는 서울 보선 주자들, 이유가 궁금합니다. 잠시 후 전해드립니다.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과연 가능할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가 알고 보니 외할머니였다. 미스터리한 사건 파헤쳐봅니다. 언제나 활기차게 시작하는 프레스룸, 지금 출발합니다. 청와대 0명, LH 20명, 야당 무늬만 조사. 어제 정부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제 프레스룸 시간에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발표 내용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 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습니다. 오늘 LH 조사 결과 발표는 시작일 뿐입니다.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368명의 토지거래 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동산 투기로 의심할 만한 거래는 아예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원미 기자, 어제 이제 14,000명 조사해서 민변 등이 그동안 제기했던 13명 제외하고 7명 밝혀냈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지금 부실조사다 이런 논란이 지금 일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제 어제 정세균 총리 그리고 청와대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기사로 다룬 거에 댓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이 몇 개 빠진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은 생각보다 너무 적다. 그리고 믿을 수가 좀 없다라는 반응이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지금 조사한 인원,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한 게 국토부 그리고 LH 전 직원이었거든요. 네. 다 합쳐서 14,000명이 넘는데 이 중에 20명밖에 안 된다는 건 사실 0.14%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또 직원 당사자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건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요즘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투기를 목적으로 한다면 실명으로 거래를 했겠느냐. 누가 자기 이름으로 거래를 했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차명 거래가 사실 가장 주요한 포인트인데 본인 이름 실명으로 조사한 것만 갖고 이걸 1차 조사라고 발표하는 게 말이 되냐라는 게 지금 현재의 분위기입니다. 그럼 이동석 기자, 어제 이제 발표 두고서 정치권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민주당 내에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해당 주인공은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인데요. 노 의원은 만족할 조사 결과라 보기 어렵다면서 어설픈 대응은 화를 더 키울 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어설픈 대응이라고 표현한 거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야당에서도 정부의 발표에 대한 쓴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고작 투기꾼 7명 더 잡아내자고 패가망신을 거론하며 법석을 떨어나면서요. 정부가 국민에게 큰 헛웃음을 줬다 이렇게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이번 사태와 관련 특검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그래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습니다. 공직을 이용한 부당한 이득 반드시 몰수하고 투기의 고리 이번 기회에 완전히 절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당에 제안합니다. 특검합시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김태년 원내대표 답을 했나요? 네, 김태년 원내대표 하루가 지나서야 답을 내놨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민주당의 특검을 요청한 거를 방금 영상을 통해 만나보셨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 답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을 어제 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요.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야당과 즉시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이었거든요. 여야 지도부 회동이 있었거든요. 네. 오늘 오전에 진행된 만큼 LH 사태와 관련된 국회의원 전수조사까지 여야가 합의를 이끌어낼지 현재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은미 기자, 이 특검 제안 관련해서 야당 반응은 어때요? 네, 일단 국민의힘은 이런 입장입니다. 특검 피할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일단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검을 가든 해야지 바로 특검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특검은 이것을 합의하고 구성하는 데만 해도 2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을 피할 이유는 없지만은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특검을 논의할 문제다. 특검은 검토하되 우선적으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수사 경험이 있고 대량 인원 수사 인력 동원이 가능한 검찰이 먼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어보셨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4월 재보선이 코앞인데 네. 이거 여권이 시간 끌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거 시간 끌기용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박영선 후보가 이렇게 특검 카드를 꺼내게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어제 1차 조사 결과 맹탕이다 이런 평가가 대부분이죠. 네. 한마디로 민병과 참여연대에서 제보만으로 하루 만에 확인한 게 13건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무려 이제 일주일여간 확인한 게 불과 7건을 추가로 확인한 데 그쳤거든요. 네. 결국 이제 본인 실명 거래 확인으로는 밝혀낼 수 없다. 그렇죠. 한마디로 그 가족과 차명 거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수사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찰이 주도로 하는 합동수사본부에서 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검사 한 명을 파견하긴 하는데 수사단에 파견하는 게 아니고 조사단에 합동조사단에 파견하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험도 없는 경찰만으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대부분의 좀 시각인 것 같습니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욕을 먹는 건 정부 여당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박영선 전 장관, 즉 서울시장 후보가 이렇게 특검 카드를 꺼내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이제 김태년 민주당 후보 당대표 직무대행도 야당과 협의하겠다고는 나왔지만 오늘 뭐 1차 협의로에서는 불발된 걸로 알려졌어요. 네네.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시간 끄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뭐 검찰 수사를 하자라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검찰 수사를 못 하는 거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지켜봐야 돼, 주목해야 할 점이 뭐냐면 특검 도입을 그 여당 내에서 한마디로 제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여당도 지금 현재 경찰만의 수사로는 제대로 진실 규명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여당도 인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특검이 수사단 가지고는 제대로 된 수사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여당도 그렇다는 거고 김태년 그 직무대행도 일단은 긍정적으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당과 이제 협의를 추가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특검이 도입되건 도입되지 않건 지금 현재 경찰만으로 이루어진 합동특별수사본부는 제대로 역할을 하기 어려우니 검찰을 좀 더 파견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검경 합동수사 방식을 좀 도입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여당은 특검과 더불어서요. 국회의원 전수조사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몇몇 여당 의원들에 대한 투기 의혹이 나오면서 파장이 국회로까지 번진 데에 따른 건데요. 여기에 야당도 못할 것 없다 이렇게 호응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할까요? 윤지영 기자의 백브리핑에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이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야 모두 동의는 한 상황인 거죠? 네, 뭐 일단 동의는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애매해요? 먼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모두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요. 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이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어제 이런 제안을 야당에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영상 이어서 보고 오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발언에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오늘 영상 보시겠습니다. 뭐 긴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호응은 한 거니까 이제 전수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벌써부터 전수조사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벌써요? 네, 그 이유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난 2008년 당시 이봉화 복지부 차관, 이때 당시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경장 농민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아. 네, 여기에 이어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까지 했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야당이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대에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어. 감사원 추산으로 5천억에 달하는 불로소득이 잘못 배분됐다는 그걸 고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당을 쌀떼기 정당이니 거기다가 국정조사를 하고 그런 뻔뻔스러운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거 옳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못됐던 그 제도를 고치고 환수금을 받아내서 먹던 농심을 달래주는 것이 지금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제도 탓을 하더니요. 네. 이 기자회견 나흘 뒤에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우리만 문제 있다는 거냐, 너희들도 문제 없는지 보자라는 건데 이때 당시의 결과 어땠을까요? 전수조사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전수조사 합의, 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영상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 출입기자 시절에 그때도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서용교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때 서용교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이었다는 서 의원의 이야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친인척 보좌관 특혜 채용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이때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전체 의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때도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왜 국회의원 특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쯤 되면 이 전수조사에서 빠지는 것도 국회의원 특권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요. 이번을 포함해서 지금 모두 5차례 이 공직자 비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안뿐이었고요. 결국 실행으로 옮겨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여야 막론하고 우리만 문제냐, 다 한번 까보자 이렇게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 전수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매번 불발된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번엔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꼭 전수조사가 그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자, 이동석 기자. 그런데요,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어쨌든 호응을 하긴 했는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비판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수조사 요구는 물타기다. 이런 반응이 현재 국민의당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물타기다? 네, 그렇습니다. 주인공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먼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름 나오는 사람 주변부터 먼저 캐시고 예. 야당은 어차피 지금 뭐 권력에 접근 가능하지도 않지만 뭐 캐는 거 저는 환영입니다.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완전히 퇴출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 여당 대표라는 분이 땅과 돈의 흐름을 추적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다 무시하고 지금 사람 누구 더 뒤지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거 눈길을 돌리는 거죠. 예. 그 김태년 씨가 얘기하는 것은 예. 누가 봐도 물타기거든요. 네, 좀 전에 들으셨겠지만 김태년 씨, 보통은 같은 동료 의원일 경우에는 원내대표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만큼 굉장히 화가 났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상대당 당 대표 직무대행인데 김태년 씨는 좀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의원은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포문을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건 누가 봐도 물타기다. 여야 막론하고 투기를 하는 사람은 정치권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조금 전에 이제 백브리핑에서 봤는데 매번 국회의원 전수조사 얘기 나오는데 변죽만 올렸어요. 이번 전수조사는 가능할까요? 글쎄요. 정말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왜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야 되냐 하면 보통 신도시가 개발이 이제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신도시 개발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일단 국토교통부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주무를 하는 LH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이 LH가 국토교통부가 국회와 또 상의를 하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현재 지자체장들과 또 상의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런 그 과정을 통해서 실제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가 사전에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게 바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네. 더군다나 이제 뭐 여당 같으면 여당 원내대표라든지 대표라든지 당의 어떤 지도부가 알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국토교통위가 있습니다. 국토교통위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서도 충분히 정보를 공유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의원들이 보면 이게 이제 그 발표하기 전에 미리 좀 알려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제 그래서 그것들이 실제로 정보가 미리 가서 투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의심들을 사고 있습니다. 실제 미리 보도자료까지 낸 의원들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과천시에 있는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미리 보도자료, 자기 지역에 개발된다는 보도자료까지 내서 그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사실은 개발 정보라는 게 아시겠지만 하루 이틀 먼저 아는 게 사실은 정보라는 게 각 돈이거든요. 미리 사놓으면 그 정보가 나오면 이미 이거는 뭐 투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재산 공개를 합니다. 그 재산 공개를 하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자기 친인척, 자기 직계 좀비속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전수를 하게 될 경우에 과연 그럼 누가 할 것인가가 문제일 거예요. 누가 주체가 되면 국회 사무처가 주체가 돼서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본인들이 투자를 잘 하지 않거든요. 아까 앵커께도 이야기했지만 부동산 투기 자기 이름으로 하는 사람은 굉장히 순진한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보면 뭐 친인척이나 또 친인척보다도 예를 들어 전혀 알 수 없는 뭐 친구라는 걸 통해서 서로 근저당권 설정해 놔놓고 팔지 못하도록 해놔놓고 그런 식으로 투기하는 수법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의혹 나오는 의원들 죄다 본인 이름으로 의혹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자기 뭐 부인 정도만 해도 그나마 괜찮아요. 네. 근데 문제는 전혀 친구를 통해서 못 팔게끔 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뭐 수사를 해야지만이 밝혀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H 문제는 단지 LH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국가가 중심이 돼 해왔던 여러 가지 신도시 개발, 토지 개발 이거와 관련해서 미리 정보를 알고 투자한 게 있는가 이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그 공무원들만 계속 이제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떳떳하다면 본인들도 저는 이걸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네. 여당 의원들 이미 벌써 몇 명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국회도 나름대로의 국회 합의를 통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의혹들을 좀 불식시켜야죠.
왜냐하면 이 사태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은 계속 LH와 그 공무원들만 비판하고 있지만 본인들도 과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래서 한번 따져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 봅니다. 자, 국회의원도 국회의원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LH 직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사태가 계속해서 풍자가 되는 패러디물이 쏟아지는데요. 지난번 저희가 뭐 LH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전해드렸는데 김은미 기자. 네. 또 다른 뭐 풍자 패러디물이 계속해서 좀 나오죠. 네, 맞습니다. 지금 LH 관련해서 풍자물이 너무 많아서 그중에서 저희가 몇 개를 선별해서 말씀드릴 정도입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시는 거 영화 내부자들의 포스터인데 내가 LH로 바뀌어 있죠. 네, LH 네, 부자들입니다. 네,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엔 인터넷 여론조사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뭐 서울시장 차기 대선 후보 이런 여론조사 말고 그런 여론조사랑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에서 재미로 좀 클릭을 하는 그런 여론조사인 건데 처음에 보면은 지금 뭐 대기업 직원이랑 LH 직원 둘 중에 누가 더 나은가를 따지니까 LH 직원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옵니다. 모든 1위는 다 LH 직원이군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대기업이랑 LH 중에서는 LH다. 근데 그렇다면 두 번째, 전문직인 의사랑 비교를 하면 어떠냐? 네, 역시나 LH 직원이 압도적입니다. 90%가 넘게 지금 LH를 택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강남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주랑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굳이 콕 집어서 강남에 있는 3층 상가 건물주라고 지금 저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그 위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거든요. 콕 집어서 강남에 있는 건물입니다. 하니까 지금 좀 비슷해요. 물론 이것도 LH 직원이 높게 나오긴 했지만 강남에 있는 3층짜리 건물은 있어야 LH 직원의 좀 명함이라 좀 내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풍자를 보는 LH 직원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한 직원이 LH 내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김 기자. 네. 내부 분위기 어떻던가요? 네, 저희가 그래서 이 내부 직원의 생생한 목소리 좀 준비해봤는데요. 먼저 들어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뭐 제가 아는 주변의 많은 직원들이 이번 보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처음 접했고 내가 모르는 세계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놀랐고 당혹스러웠습니다. 일부 직원들이 투기라고만 처음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또 보도된 내용들이나 국민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좀 도덕적으로 좀 안일했던 거는 아닌가 좀 더 자성의 목소리가 그래서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억울하다거나 이런 분위기보다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실제로 잘못한 사람들이 드러난다면은 또 신속하게 그 처벌이 받기를 그렇게 좀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다들 좀 적극적으로 좀 조사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5년차 직원이었습니다. 5년차 직원이 얘기하기로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번에 처음 알았다, 충격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익명 게시판에 이 올린 글이 정말 많이 회자가 되지만 실제 분위기는 정말 대부분 몸을 낮추고 좀 조심하는 분위기다. 억울해하는 이런 것도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몇몇 글로 인해서 이 LH 직원 전체가 약간 투기꾼으로 잠재적인 투기꾼으로 매도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LH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거 그나마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변창흠 장관도 출석을 했는데요. 변창흠 장관 어떤 얘기를 했는지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제 그 충격적인 결과를 보고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장관님, 최근에 사의 표명하신 바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제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니요, 사의 표명을 대통령에게 하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의 표명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이동석 기자, 사의를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있겠다는 얘기인가요? 저도 그게 조금 헷갈릴 지금 상황인데요. 네. 지난해 12월 28일이었죠. 변창훈 장관이 임명된 이후에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오늘 국토위에서 밝혔습니다. 네. 변 장관 이 자리에서 오늘 국토위에 참석해서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결정에 따르겠다며 사실상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내비친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오늘 국토위에선 변 장관을 향한 야권의 공세도 굉장히 심했는데요. 특히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투기 의혹 20명은 축소보고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 그러면서 변 장관을 몰아세운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정세균 총리도 이 변창흠 장관 거취와 관련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통령 보궐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2년 전에 3기 신도시를 언급했던 과거 발언이 다시 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동석 기자, 다시 조명받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김현미 전 장관 국토부 장관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연합뉴스와 신년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요. 네. 이 내용이 화제입니다. 이때 당시 기자가 3기 신도시 입지를 보니까 언론에 보도된 곳은 모두 제외됐더라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김현미 장관 우리는 이미 입지를 다 정했는데 언론사에서 하나도 못 맞추더라. 그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하고 짜릿했다. 신도시 발표되기 전까지 250명이 알고 있었던 사안인데 직전까지 보안이 잘 지켜졌다라고 한 겁니다. 신기하고 짜릿했다. 네, 이 인터뷰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고 있는데요.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당시 인터뷰에 대한 이 조롱 섞인 비판을 내놓고 있습니다. 몰래 해먹어서 짜릿한 건가? 보안을 지켜야 자기들끼리만 살 수 있으니까 지켜진 것 등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야당 역시 비판에 나섰습니다. 이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해당 기사를 SNS에 같이 캡처를 해서 올리면서 무엇이 지켜졌나라는 글을 달기도 했습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냈던 김현미 전 장관 퇴임 후에도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뭐 부실 조사 얘기도 나오고요. 특검 얘기도 나오고 전수조사 얘기도 나오고 파장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과연 이 파장 언제까지 이어질지 프레스룸도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일단 이 전수조사 관련해서 여야 모두 동의는 한 상황인 거죠? 네, 뭐 일단 동의는 했다고 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아, 애매해요? 먼저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보시면 양이원영, 양향자, 김경만, 서영석, 김주영, 윤재갑 모두 현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인데요. 네. 모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그러네요. 네, 그래서일까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어제 이런 제안을 야당에 하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님과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이미 정부 조사와 별개로 소속 의원 및 보좌진, 당직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야당도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즉각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영상 이어서 보고 오시죠. 그래서 부동산 투기 의혹 전수조사 제안했는데 뭐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 네, 하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좀 발언에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오늘 영상 보시겠습니다. 먹긴 놈이 성낸다고 민주당은 자당 소속 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하시고 자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지방의원, 기초단체장, 관계되는 공기업의 직원부터 모두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수조사를 하겠습니다. 글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어쨌든 호응은 한 거니까 이제 전수조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그런데 벌써부터 전수조사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옵니다. 벌써요? 네, 그 이유 과거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이명박 정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지난 2008년 당시 이봉화 복지부 차관, 이때 당시에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경장 농민들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을 신청했다가 논란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이어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때 민주당은 국정조사 요구까지 했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 어떻게 대응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야당이 자기들이 집권하던 시대에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어. 감사원 추사대로 5천억에 달하는 불로소득이 잘못 배분됐다며 그걸 고치거나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상대당을 쌀떼기 정당이니 거기다가 국정조사를 하고 그런 뻔뻔스러운 처사로 일관하고 있는 거 옳지 않습니다. 문제의 본질은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잘못됐던 그 제도를 고치고 환수금을 받아내서 먹던 농심을 달래주는 것이 지금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였던 홍준표 의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제도 탓을 하더니요. 네. 이 기자회견 나흘 뒤에는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꺼내들고 나섰습니다. 우리만 문제 있다는 거냐, 너희들도 문제 없는지 보자라는 건데 이때 당시의 결과 어땠을까요? 전수조사 안 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결국 전수조사 합의, 방식 등에 합의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 영상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 출입기자 시절에 그때도 아마 국회의원 보좌관 관련해서 전수조사하자 뭐 이렇게 얘기 나왔던 기억이 좀 나네요. 네, 맞습니다. 당시 서용교 민주당 의원이 본인의 딸을 인턴으로 채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이때 서용교 의원 국회에서 기자회견까지 하고 사과에 나서기도 했었는데요. 당시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사려 깊지 못했습니다. 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이라고 용납되던 것은 저를 계기로 바뀌길 기대하겠습니다. 국회에서 관행이었다는 서 의원의 이야기,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이후에 여야 가릴 것 없이 이 친인척 보좌관 특혜 채용 의혹이 터져 나왔는데요. 네. 이때 논란이 커지면서 당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전체 의원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때도 결국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왜 국회의원 특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이쯤 되면 이 전수조사에서 빠지는 것도 국회의원 특권인가요? 네, 그러니까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요. 이번을 포함해서 지금 모두 5차례 이 공직자 비리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 제안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매번 제안뿐이었고요. 결국 실행으로 옮겨진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이 여야 막론하고 우리만 문제냐, 다 한번 까보자 이렇게 국면 전환용 카드로 이 전수조사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 이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입니다. 매번 불발된 이 국회의원 전수조사, 이번엔 사안인 만큼 국회의원도 예외 없이 꼭 전수조사가 그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수고했습니다. 이거 실화냐? 친모는 외할머니 미스터리. 지난 2월이죠.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사망한 지 반년 만에 발견된 3살 여아. 엄마가 살인 혐의로 구속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에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습니다. 김은미 기자, 네. 어떤 반전이 있었나요? 네, 일단 저희가 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요. 그 영상 먼저 보고 얘기 이어가 볼까요? 아이가 숨진 사실은 알고 계셨나요? 아이한테 미안하지 않으세요?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씀 없으십니까? 양명수당은 왜 수당하잖아요? 6개월 전 이상한 거 맞으세요? 아이 두고 가진 거 맞으세요? 아이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숨진 아이한테 하고 싶은 말씀 따로 없으세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아요. 딸이 맞아요? 제 딸이 낳은 딸이 맞다고요. 본인 아이가 아니라고?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이 낳으신 딸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전 딸 낳은 적이 없어요. 다른 아이는 어디 있어요? 낳은 적이 없어요. 하고 싶으신 말 없으세요? 낳은 적이 없다고요. 친자 확인 검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DNA 결과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네. DNA 결과가 잘못됐어요? 네. 어떤 점이 제일 억울하세요? 제가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네, 지금 보셨습니다. 상당히 정말 놀랄 만한 일이었죠. 식스센스급 반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뭐 사건의 개요야 지금 뭐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뭐 추가로 더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친모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DNA 검사를 해보니 이 아이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친모였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얘기 들어봤는데요. 좀 같이 들어보시죠.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검사를 안 하고 송치하면 끝나쁘는데 본인이 뭐 자기 딸도 맞닥하고 할머니도 자기 딸내미 딸이 맞닥하고 뭐 딸 옆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의사도 그렇고 모두가 전번에 구속된 걔 딸이 맞닥고 이야기 다 하기 때문에 가족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고 큰 전체적인 개변한 내용들에서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이상 의문점들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나중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자료를 좀 확보해놔야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DNA를 지치를 했어. 우리가 이런 상황의 결과가 나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네, 마지막에 들으셨습니까?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네, 경찰도 이런 결과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DNA 검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경찰도 상상하지 못했던 결과이다 보니까 4번이나 검사를 해봤다라고 합니다. 네. 이 DNA 검사 4번이나 했는데 4번 모두 친모는 외할머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근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 DNA 검사 결과는 재판에 가게 되면 네. 법원에서 불효증 사실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불효증 사실 말이 좀 어려운데 증명이 필요가 없는 팩트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DNA 검사 결과가 4번을 실시를 했는데 4번 모두 친엄마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외할머니였었다라고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앞서서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정작 이 알고 보니 친모였던 외할머니, 이 외할머니의 영상 앞서서 먼저 보셨었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서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 애 낳으신 거 맞습니까? 난 애를 낳지 않았다. 이 애는 내 딸이 낳은 애다라고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법정에 가면 이 DNA 결과로 어쨌든 이 외할머니가 친모라는 거는 정해진 거잖아요. 네. 그럼 이 할머니는 왜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일단 전문가들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이 할머니, 외할머니가 어떤 뭐 잘못된 일,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애를 바꿔치기 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위해서 어떤 다른 추가적인 범행을 본인이 해서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어쨌거나 본인이 낳은 애의 아빠가 지금 같이 사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까지 밝혀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불륜으로 인해서 애를 낳았다는 게 현재 확실히 밝혀진 팩트인 건데, 그다음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 이것에 대해서 끝까지 일단 부인하고 보자라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사안이 상당히 좀 미스테리한데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의혹 한 가지. 아이 바꿔치기는 어떻게 가능했을까? 김원미 기자. 네. 아이 바꿔치기는 어떻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게 사실 가장 미스터리한 부분입니다. 네, 이번 사건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가 친모로 알고 보니까 친언니였던 거죠. 이 친언니는 정말 이 숨진 애가 내 애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네. 네. 그래서 경찰이 이 DNA 검사 결과 당신이 아니라 당신의 엄마의 아이로 나왔다라고 이 검사표를 들이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그 죽은 애는 내 애입니다라고 오히려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친모로 추정됐었던 이 여성은 이게 처음에 DNA 검사하기 전에 경찰 조사에서 애를 왜 방치했습니까? 라고 경찰이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전 남편 애라서 보기가 싫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이 여자는 정말 숨진 아이가 자기 애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쯤 되면 이제 시나리오가 하나둘 나옵니다. 첫 번째 가능성, 이 여성 엄마를 위해서 내가 이고지고 간다, 내가 희생한다라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경찰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여성도 2018년 1월에 실제로 병원에서 아이를 낳은 기록이 있고 그 아이를 받은 의사의 진술도 확인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두 번째 가능성, 이 진짜 친모인 외할머니가 애를 바꿔치기 한 걸까라는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DNA 검사 결과 이때 친모가 외할머니로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걸 우려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김 기자 지금 설명 들어보면 이 할머니가 바꿔치기 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그렇다면 두 번째 이동석 기자, 이 할머니는 왜 무슨 이유로 바꿔치기를 했을까? 어때요? 네, 할머니는요, 일단 정확한 팩트는 아직 알려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전문가들은요, 내연남의 아이를 갖게 되자 이를 숨기려 한 범죄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부적절한 관계로 아이가 태어났고 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릴 수 없다 보니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A씨의 남편도 임신이나 출산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알지 못했다는 거죠. 향후 수사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그 때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김원미 기자. 네. 그렇다면 이 바꿔치기 당한, 그러니까 할머니의 딸이 낳은 원래 아이는 어디로 갔을까? 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그게 또 하나 이번 사건의 미스터리인 건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의 우리가 처음에 친모라고 알고 있었던 지금의 친언니, 알고 보니 친언니, 이 사람은 숨진 애가 자기 애라고 지금 믿고 있는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 사실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 아이의 친모, 외할머니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외할머니가 지금 경찰 조사에서 잘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어제 저녁에 구속이 됐거든요. 그래서 구속 이후에, 인신이 구속된 이후에 진행되는 경찰 조사에서 이 외할머니가 알고 보니 친엄마가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이야기를 진술을 할 것인가가 이 아이의 행방을 찾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미 의원님, 참 이 사건은 제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이런 사건은 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DNA 결과가 나온 상태에서도 내 딸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하고, 그러면 원래 있던 아이의 행방은 어디 갔을까? 이 사건을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 이 사건이 알려진 게 올 초였잖아요. 네. 처음에는 3살 여아를 숨지게 한 비정한 엄마의 그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어요. 그렇죠. 처음에. 그래서 근데 그때도 사실 저는 좀 이상하긴 했어요.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아이를 혼자 남겨두고 이사를 갈 수 있는지. 그것도 좀 이상했고, 아무리 이제 전 남편 딸이라서 보기 싫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좀 믿기 어려웠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할머니라는 사람이 아래층에 살았다고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딸이 이사 가면서 그런 얘기도 안 하고 갔을까? 그리고 위층에서 애기가 울기라도 하고 했을 텐데 전혀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위층에 있는 아기가 울었을 때 옆집 사람들도 뭐 무슨 얘기가 나왔을 텐데 전혀 몰랐을까? 이런 점들이 저는 사실 그 사건이 나왔을 당시에도 굉장히 의문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뭐 별다른 얘기가 없었는데 오늘 이런 반전 결과가 나오니까 아,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이라서 외할머니라는 사람이 48세 여성이고 엄마, 원래 숨진 3살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던 당초에 네. 알려졌던 사람이 22세 여성인데 이 두 사람의 진술만으로는 저는 솔직히 믿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차후에 지금 진실 규명을 하겠지만 두 사람의 진술로는 어려울 것 같고 그 48세 여성, 즉 외할머니로 알려진 사람의 내연남 아이를 낳았던 내연남도 아마 조사를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22세 여성이 이혼하고 지금 새로운 남자랑 결혼했다고 하는데 이혼한 전 남편하고도 아마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병원. 어쨌든 두 사람이 엄마와 외할머니가 22세 여성과 48세 여성이 각각 아기를 낳았거든요. 같은 시점에. 한 병원에서 낳았는지 아니면 다른 병원에서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꿔치기를 하려는데 자기 아인지 아닌지도 그 22세 여성이 모를 정도라면 아주 신생아 초기에 바꿔치기 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점들도 병원 수사를 통해서 아마 진실을 규명해야 된다. 그런 점이고요. 또 여기서 가장 의문점 하나는 그 바꿔치기를 했는데 그냥 정말 숨기고 싶어서 지금도 부인하잖아요. 네. 정말 숨기고 싶었다라면 보통 영화 살해 같은 이상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데 굳이 그런 범죄는 저지르지 않고 바꿔치기만 했단 말입니다. 네네. 그러면은 바꿔치기한 자기 딸은 딸한테 주고 그 실제 딸의 아이를 어딘가에 놨을 수도 있고 또 그 아이한테 범죄를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을 규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점이 들고요. 그 행방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짚어봐야 될 게 이 두 사람 다 지금 범죄 혐의자입니다. 네. 그 22살 여성, 애초에 엄마로 알았던 그 여성은 어쨌거나 자기 진짜 딸이 아니었지만 살인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엄마는 그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바꿔치기 한 사람, 미성년자 약취 혐의인데 오늘 구속영장에 첨부됐다고 해요. 근데 정말 그 바꿔치기 한 그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다른 혐의가 추가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할머니의 딸은 왜 동생을 친딸로 알고 키웠는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요. 무엇보다요. 딸이 낳은 진짜 아이는 어디에 있는지 그 행방부터 조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한 생명의 생사 여부가 달린 일이니까 말입니다.
윤석열과 정치적 연대, 김한길 허허 웃음만. 이 검찰총장 사퇴한 지 오늘로 8일째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치권과 여론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이른바 윤석열 바람이 정치권 올드보이들까지 소환하고 있습니다. 김원미 기자, 네. 소환되는 올드보이 누굽니까? 네, 바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하기 며칠 전에 반문 성향의 거물 여권 정치인을 만났다라는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이 반문 성향 거물 정치인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였던 건데요. 취재진이 그래서 김한길 전 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고 오시죠. 윤석열 총장과는 정치적 연대를 하시는 건가요? 최근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치적 연대를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취재진이 따라가면서 윤 전 총장이랑 만났습니까? 연대하실 겁니까? 라고 물었지만 대답을 하지 않고 허허 웃고 지금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뭐 확인도 안 해줬지만 어떻게 보면 또 부인도 안 해줬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 김한길 전 대표, 윤석열 전 총장이랑의 인연이 최소 7년 이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7년 이상이요? 네, 2014년에 그때가 이제 김한길 당시 민주당 대표를 할 당시였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고 이제 밀려나 있었던 윤 전 총장이 당시 일반 검사로 밀려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때 김진태 당시 검찰총장한테 이 윤석열 검사 다시 수사팀에 넣어서 공소 유지하는데 힘을 쓰도록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었던 바가 있습니다. 윤정희 기자, 그런데 최근 보니까요, 이 여야 할 것 없이 서울시장 이 선거 나온 후보들도 윤석열 전 총장한테 상대 러브콜 많이 보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만큼 윤 전 총장이 이 전국의 핵으로 부상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대표 계속해서 윤 전 총장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 어제도 관련 발언이 나왔습니다. 영상 보고 이어가시죠. 오세훈 후보 쪽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랑 모종의 이제 소통이 시작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시는데 대통령께서 직접 윤석열 총장과 연락을 하신다거나 그럴 계획이나 이런 게 좀 있으실까요? 민주주의 그리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화를 하거나 만날 수 있겠죠. 네, 안철수 대표뿐만 아니라 오세훈 후보 역시 윤석열과 직접은 아니지만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모종의 의사소통이 시작됐다. 네, 앞으로 뜻을 모아야 할 일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 러브콜 보내는 거 야당뿐만이 아닙니다. 네. 여당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요. 박영선 후보 어제 관훈 토론회에 나왔었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 관련 질문이 쇄도했습니다. 뭐라고 답했는지 영상 보시죠. 지금까지 이런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한다더라라는 것은 다 소설이다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실제로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까지는 무슨 이런 가정적인 이야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어떤 직접적인 원인이 될 거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뭐 윤석열 총장과 안철수 후보와의 관계, 또 윤석열 총장과 뭐 다른 후보와의 관계를 봤을 때 아마 그 관계와 관련해서는 저하고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겁니다. 네. 네, 서울시장 후보들 가운데 가장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일 것이다.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이 박영선 후보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에 국회 법사위원장이었는데 아마 이때 친분을 쌓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윤 전 총장 지금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차기 대권 지지도 1위를 차지하는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서울시장 선거, 이번 선거에서 이기려면 결국은 중도층의 표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 중도층의 상당수가 윤 전 총장을 지지한다는 점, 이 점도 여야 막론하고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로 보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동석 기자, 친박 쪽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와요.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은요, 윤 전 총장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떠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요, 대한민국의 보탬이 될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렇게 배경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야 희망이 보인다. 그러면서 야권에서 윤 총장을 감싸야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이 안철수 대표 측에서 과거 윤 전 총장과의 만남까지 언급하면서 기대하셔도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는 윤석열의 멘토 300명 중에 한 명일 뿐이다 이런 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굳이 윤이 뭐 안철수하고만 잡겠어요? 잡지 않는 사람 수두룩한데. 아, 잡지 않는 사람 수두룩한데. 뭐 3석짜리 정당 대표 하고 굳이 몰라 이제 서울시장이 됐을 경우에는 몰라도 원어부터 안철수 대표가 한참 떴을 때 내 멘토라고 누가 그러니까 뭐 저기 300명 중에 하나다 이랬잖아요. 그랬었어요. 윤석열 총장 그러겠죠. 내 300명 중에 하나다 이럴지 모르지. 만약에 이제 후보한테. 뭐 그런다고 하면 뭐 그 정도의 비중밖에 더 되겠어요. 이현중 의원님, 지금 유인태 전 사무총장 얘기는 안 전 대표뿐만 아니고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 거론한 사람 모두 해당되는 얘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윤 총장은 지금 집에 가만히 계신데 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과 인연이 있다, 또 뭐 자신이 어떤 뭐 선거 기획자인 것처럼 이렇게 이제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차피 지금 윤 전 총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뭐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문에 소문이 또 소문에 되고 또 여러 가지 지금 확대가 돼서 지금 또 이통되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선거를 하는 지금 서울시장 그 후보들 같은 경우는 윤 총장 현상이 본인한테는 상당히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걸 좀 자기와 연결시키려고 하겠죠. 특히 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도 보면 어쨌거나 야당의 이런 바람들을 좀 차단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인과의 어떤 관계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야당 후보를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관계를 끌어대는데 글쎄요 과연 이분들이 지금 얼마나 윤 총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인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지금 김한길 의원 이야기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그동안 보면 이 정치권에서 좀 이제 이선 후퇴했던 뭐 정동영, 김한길, 정대철 뭐 이런 구동교동계 분들이라든지 구민주계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이 중요한 기회죠. 왜냐하면 새로운 장이 만들어지니까 그렇죠. 예. 그 장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윤종 총장이 만약에 이제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뭐 법조 인사들 가지고 정치 못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을 잘하는 인사들과 정치를 함께 해야 되니까 그러면 현재 친문이 아니고 네.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친박이나 또 이런 분들이 아니고 그럼 중간지대에 있는 분은 누구냐 했을 때는 저분들이 이제 거론되는 것이고 또 김재원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지난번 윤 총장이 마지막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대구지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윤 총장은 이 전 정부와 정말 악연이 있죠. 전직 대통령 2명을 다 구속시켰고요. 그렇죠. 많은 장관들 뭐 정말 그때다만 하더라도 정말 일을 간다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수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철천지 원수다는 이야기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갔더니 대구가 나를 따뜻하게 맞아줬다. 또 대구의 여론조사도 괜찮고 또 김재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친박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이 지금 악마면 어떠냐? 결국 뭐냐면 즉 친문, 즉 친문재인, 반문재인, 반민주당 전선에서는 누가 나와도 좋다라는 것이 이제 아마 친박들의 정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이제 윤석열 총장한테는 이제 모여지는 것인데 글쎄 이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윤 총장이 어떤 식의 거취를 결정하면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우리공화당이라는 그런 친박 공화당 있고 또 당내 여러 가지 세력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비판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다 윤석열은 이제 상종가를 치고 있고 각 후보들이 인연을 대고 있지만 이제 윤 총장이 아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행보를 할 텐데 그때 이제 어느 정도에서부터 정치를 시작할 것인가 아마 그런 어떤 출발점이 좀 그때는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지금 이현정 의원은 그 조금 전에 이제 김재원 전 의원 발언을 누가 나와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네. 이 얘기를 했잖아요. 괴물이라도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게 누가 나와도 괜찮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면 뭐 다른 해석들이 좀 있을까요? 아니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을 괴물, 악마로 본다는 거죠. 네. 강경 보수층에서 그렇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서도 손을 잡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재원 의원의 이 발언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는데 김재원 의원이 대표적인 친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야권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강경 보수층의 마음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물론 이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그 지지율, 그 지역별 지지율을 보면 대구 경북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친박의 대표 주자인 김재원 의원도 사실상 손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고 그렇다면 웬만큼 강경 보수층들도 이제는 윤석열 전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로서 반문의 구심점으로서 인정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미 TK 뭐 이쪽에서의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왔기 때문에 반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고요. 이미 그 뭐 대구 가서 한 말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강경 보수층 아주 우측에 있는 이 사람들만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을 좋아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일단은 인정하고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지지율로 볼 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재보궐선거 뒤에 몸을 풀 때는 당장 아마 보수층 국민의힘 입당이나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이제 제3세력에서 제3지대에서 세력을 점점 넓혀 가다가 막판에 국민의힘과의 연대 또는 합당, 뭐 입당 등의 방식으로 아마도 통합 야권 후보가 되려고 할 텐데 이때 이제 그때 강경 보수층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경선도 거쳐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지금 지지율 나오는 걸로 봐서는 이미 TK 마음이 많이 가 있다. 즉 김재원 의원도 그 대표적으로 뭐 상징하는 바도 크지만 이미 이제 반은 먹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지율 얘기가 나왔는데요. 차기 대선 후보 관련 여론조사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윤 전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공동 1위에 오른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지영 기자. 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금 수치만 보면 똑같이 24%로 1위지만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달 조사 대비해서 이재명 지사의 경우에는 27%에서 24%로 3%포인트가 준 수치고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에는 9%에서 24%로 무려 15%포인트 급등한 수치입니다. 다음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될지 그렇기 때문에 더 관심을 끄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 보면 뭐 여론조사마다 좀 다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보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1위, 2위라도 뭐 이재명 지사하고 좀 차이가 조금 좁혀지고 이런 거는 공통적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여론조사도 봐도 15%포인트나 급등하고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하락하고 왜 김종인 위원장이 지금이 윤석열의 별의 순간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이 결과를 보면 지금이 별의 순간일까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지금 윤석열 총장 주식은 거래 중단돼야 됩니다. 이렇게 폭등하는 주식은 뭐 완전히 이제 뭐 급속히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하듯이 마찬가지로 지금 이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제가 아마 여론조사 본 것 중에서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그동안 보수적인 조사였어요. 이 한국갤럽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직접 전화 면접을 통해서 조사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ARS나 이런 걸로 많이 하는데 특히 한국갤럽 조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보면 야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게 나왔습니다. 다른 리얼미터나 이런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저렇게 지금 이재명 지사와 동률을 이룬다는 것 자체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가 얼마나 사실은 폭발적이었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 또 그동안 야권에는 이제 구심점이 없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야권에서는 어떤 면에서 뭐 어떤 후보한테 지금 마음을 줘야 될지 전혀 이 어떤 지지자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일단 깃발을 윤 총장이 이제 들었다는데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 총장이 그냥 갑자기 나온 상황은 아니거든요. 또 윤 총장이 또 그동안 고건시장이나 그다음에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이 굉장히 칭송받다가 좋은 이야기만 듣다가 나온 분이 아니에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험한 길을 다 거쳐서 이제 나왔단 말이죠. 보통 이런 지지율 같은 경우는 주로 좋은 소리만 듣다가 나오는 후보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안 좋은 게 나오면 지지율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망감이 크다는 거거든요. 잔뜩 좋았는데 하나하나 나쁘면 내려가는 건데 문제는 윤 총장의 지지율은 그동안 굉장히 바닥에서 많은 다툼을 벌이다가 검증도 되고 뭐 일단 이 수사지휘권, 징계, 그다음에 소송 뭐 등등 해서 이제 나오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스스로가 빛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반사체가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기 때문에 이 지지율이 그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없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이야기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별의 순간이 왔다. 별이라는 거는 항성이지 않습니까? 항상 빛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바로 이 순간이 지금 윤 총장한테는 이제 별의 순간인데 문제는 지금부터 이제 달려 있는 거죠. 지금 사실은 검찰에 자신의 부인과 장모와 관련된 수사가 진행돼 있고 여당에서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중적인 포화를 할 겁니다. 또 야당 내부에서 다른 주자들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그리고 국민의힘과는 언제 어떤 형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직까지 변수는 여러 가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저기서 러브콜을 받는 윤 전 총장의 지지율 급등세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윤석열 효과 발걸음 빨라진 잠룡들. 윤석열 전 총장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입지를 굳혀갈수록 다른 주자들의 마음은 급해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에서 여권의 대권 주자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 갈등설이 불거졌습니다. 윤정 기자, 네. 이 갈등설의 진원지는 어디예요? 네, 바로 이낙연 전 대표의 마지막 당무위원회 날입니다.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때 당시의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는데요. 영상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 마지막 당무회의여서 그간에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감사했다는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니 원래 뭐 강조 안 해도 제가 원팀의 일원이죠. 제가 당원이 한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박수 쳐 드리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네, 일부러 시간 내셔서 커피도 한 잔 주시고 아주 뭐 서로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네, 서로 좋은 말씀 많이 나눴다. 이 영상만 봤을 때는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그래 보이는데요? 네, 이 갈등설 한 언론사가 기사를 쓰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내용을 보면요, 이 당부위가 열리는 당대표 회의실에 이재명 지사의 좌석이 마련되지 않아서 이 지사가 이낙연 대표 측에 항의를 했더니 이 전 대표 측이 이 지사가 미리 알리지 않고 불쑥 나타난 것 아니냐라고 반발을 하면서 양측의 고성이 오갔다는 건데요.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어떻게 보면 경쟁 관계잖아요, 현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경전이 퍼지는 건데 이 전 대표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야 하는 자리였어요, 사실 저 자리는.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평소엔 당무에 오지 않다가 갑자기 전날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스포트라이트를 뺏는 실례를 범했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는데 그런 탓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네. 그런데 이재명 지사 여기에 대해서 SNS를 통해서 즉각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제목은 지상 최대의 이간 작전이 시작됐다라는 지상 최대 글인데요. 이간 작전이다. 네, 갑자기 민주당 내 갈등을 부추기는 근거 없는 낭설과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있다라면서 진짜 민주당원은 원팀 정신을 잃지 않는다. 내부 갈등 일으키는 자들은 이간질을 위해 환복 침투한 간자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면서 이낙연 전 대표와의 충돌설의 진화에 나섰습니다. 환복 침투한 간자일 가능성이 많다. 상당히 좀 어렵네요, 말이. 네. 또 조영민 경기도 중앙협력본부장의 경우에는요. 본인이 직접 이재명 지사가 당무에 참석한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 이 사전 통보 없이 방문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재명 지사를 거들고 나섰는데요. 다만 이낙연 대표 측은 이 갈등설에 대해서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진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갈등설에 대해서 해명을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네. 이동석 기자. 그러면 당대표직 지금 내려놓은 이낙연 전 대표 근황은 어때요? 네, 이낙연 전 대표가 홍대 치킨집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홍대 치킨집이요? 그렇습니다. 바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무료로 치킨을 선물해준 치킨집을 방문한 건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낙연 전 대표가 양손에 치킨을 들고 집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표는 심하게 굶어본 저에게 형제 배고픔은 더 아프다. 그러면서 한 끼 포장 캠페인으로 경제 발전의 그늘을 빨리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요, 오늘 부산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재보궐선거를 위한 민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부산 상공회의소를 찾는 등 선대위원장으로서의 광폭 행보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기자. 한편에서 이제 지금 정치 재개 선언한 황교안 전 대표요. 첫 행선지로 김영삼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던데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황교안 전 대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는데요. 방명록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3당 통합 정신으로 대통합을 완성하며 문재인 정부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범야권 단일화를 도모해 차기 대권 주자로서 전면에 치고 나가려는 행보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황 전 대표의 광폭 행보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인데요.
국민 속으로라는 민생 대장정을 앞세워서 전국 순회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요, 이 황 전 대표 복귀에 관련해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환영 의사를 나타냈더라고요. 그런데 좀 읽어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요, 뉘앙스가. 네, 환영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황 전 대표의 복귀를 내심 반긴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가 아닌 그것도 민주당에서 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바로 정청래 의원인데요. 활발한 정치 행보를 하시기 바란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단식, 삭발을 다시 하라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과거 황교안 전 대표가 삭발, 단식 투쟁을 벌인 적이 있었죠. 네. 그걸 빗댄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태극기 집회도 열고 전광훈 목사와도 손잡고 극한 투쟁도 하다. 그러면서 그동안 황 전 대표의 행보를 비꼬는 듯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황 전 대표의 복귀에 대해 이렇다 할 말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민주당 내부에서 이런 반응이 나오며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이 국민의힘 내부의 몇몇 의원들 얘기 들어보면 이 황 전 대표 복귀를 그다지 반기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귀하는 건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 뭐 황교안 대표도 아마 이제 어떤 타이밍에 할 것인가. 최근에 뭐 책도 이제 대담지도 내고 있는데요. 네. 본인도 어떤 순간에는 정치 복귀를 해야 될 거는 생각했는데 과연 어느 시점인가. 그게 이제 윤 총장의 지금 사태와 맞물려서 지금 본인이 이제 한 거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년 대선이 이제 1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당내에서는 반기지 않지만 어쨌거나 본인도 지금 뭔가 정치적인 어떤 존재감을 과시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복귀를 서두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제 4.7 재보궐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권에 상당히 어떤 이 결과에 따라서 출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선거에 매달린 이유가 뭐냐면 두 선거에서 만약에 다 질 경우에 저는 이 전 대표도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입지가 좀 많이 흔들 것 같다. 만약에 두 전 선거에서 지금 지게 되면 아마 이재명 대세론이 상당히 어떤 당에서 힘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경전이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당내에서 보면 이번 LH 사태를 이재명 지사 측에서 뭔가 터뜨렸다는 그런 뭐 이야기도 당 홈페이지에 막 올라오고 그래요. 네. 이제 그만큼 지금 당 내부가 지금 치열한 싸움 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또 야당이 만약에 이번에 또 승리를 할 경우에 또 패배를 할 경우에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주자들의 어떤 입지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제 이 뭔가 지금부터라도 일단 행보를 해둬야지만이 4.7 재보궐선 끝난 다음에 자신의 입지가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서 정책 행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황교안, 뭐 이재명, 지금 이낙연 이분들이 지금 순간에서 하여튼 어떤 모습 보면 별의 순간들을 다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석열 전 총장,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지사, 황교안 전 대표 등등등 해서 제가 짚어봤는데 1년이나 남은 이 대권의 시계가 최근에 참 빨리 돌아간다, 이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